이상 친구들. 자, 오늘은 이제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이 단어는 딱 보면, 쉽네, 이러지만, 꼭 보면 틀려서 보는 친구가 있어.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쉬운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개념을 자세하게 공부 안 하지 않으면 틀리게끔 선생님들이 출제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념을 철저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고3이 수능은 아니고 9월 모의평가를 쳤는데, 그 어려운 유전은 다 맞추고 생태계 단원을 틀렸어. 그러니까 자꾸 쉽다 해서 허투루 보고 대충 보고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해주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생태계가 뭐냐 했을 때, 자, 생태계 정의부터 할게요. 너네 만약에 소수령 생태계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바로 딱 답이 나오나? 안 나오지. 그러니까 생태계가 뭔지 정의부터 좀 하자. 자, 생태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누구냐면 생물, 그리고 그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이 서로 뭐를 한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 자, 이거를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알고 있는 생태계 예를 한번 볼게요. 예. 우리 알고 있는 생태계 중에 하나는 바다. 이런 거 생태계죠. 자, 그 다음에 숲. 자, 이런 거 생태계겠지. 자, 그리고 아주 작은 생태계도 있어. 어항. 어항도 생태계입니다. 인위적인 생태계이긴 하지만 어항도 생태계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생태계도 있고 자연. 자, 그리고 얘처럼 어떤 생태계도 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생태계도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생태계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생태계에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 주인공이 생물이다 보니까 생물에서 가장 기본적인 뭐가 있냐면 개체가 있겠죠, 개체. 자, 개체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하나의 생명체. 근데 꼭 동물만은 아니야. 식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개체도 있지만 작은 개체도 있어. 뭐 세균 같은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 뭐 이런 것도 있고 개구리 이런 것도 있겠지. 자, 이렇게 하나의 생명체를 뭐라고 얘기한다? 개체라고 표현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을 갈게요. 자, 개체군은 내가 다른 수업할 때도 항상 강조했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빨간색으로 써놓으세요. 같은 종이 뭐죠? 같은 종. 우리 종이라 함은 서로 교배가 가능해야 되고 이 교배해서 낳은 자식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번식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걸 같은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종이 일정한 지역에서 그래서 일정한 지역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같은 종이 같이 산다. 꼭 같은 집에서 살 필요는 없고 같은 지역에서 산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같은 종이 일정한 지역에서 같이 사는 무리.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알겠지? 같은 종.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군집으로 갈게요. 이제 군집부터는 서로 다른 종이 있을 수 있어. 자, 얘처럼 얘가 사슴이야? 고라니야? 고라니 같은데? 자, 고라니 같은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 토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얘들처럼 뱀도 있죠. 맞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얘가 뭐냐면 뱀 개체군, 고라니 개체군, 토끼 개체군 이렇게 있겠지.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개체군, 물론 식물도 개체군이 있습니다. 여기처럼 이런 것들도 풀도 개체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어떤 일정한 지역,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일정한 지역이겠지. 자, 일정한 지역에 어떤 개체군? 여기는 같은 종이지만 여러 개체군 들이 서로 뭘 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관계를 맺고 삽니다. 관계. 뭐 먹고 먹히는 관계도 있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관계를 맺고 사는 집단.
자, 이거를 군집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개체군들이 관계를 가지고 사는 집단. 이런 걸 개체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가장 큰 단계로 갈 텐데, 자, 이제 생태계죠. 자, 생태계는 뭐까지 포함하냐면, 이때까지는, 이전까지는 생물만 포함했어. 생물. 자, 근데 생태계는 이제부터 생물과 뭐까지 포함한다? 환경까지 포함을 합니다. 환경. 됐죠? 그래서 환경과 아까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 환경과 누가? 생물이 서로 뭐 한다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체계,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큰 체계. 자, 이거를 생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생태계를 정의하라 할 때 내처럼 뭐 조사까지 다 쓸 필요는 없지만 일단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환경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생물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런 일정한 체계를 생태계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 뭐 알다시피 생태계 구성 요소에 뭐가 있느냐 했을 때 비생물적 요인을 한번 보자. 비생물. 자, 비생물적 요인으로는 뭐 우리가 환경이라고 표현하죠. 환경. 그러면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환경에는 빛, 그 다음에 온도, 물, 토양, 공기. 자, 이런 것들을 비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물적 요인이 있겠죠. 근데 생물적 요인은 뭐에 따라서 분류하냐면 역할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자, 역할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역할이 대부분은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먹이랑 상관이 있는 역할이에요. 먹이. 그래서 어떻게 먹고 먹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생태계에서 생물적 요소로는 가장 하위 단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산자 이렇게 표현해. 자, 그 위쪽 단계가 소비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거의 다 분해자한테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우리 생물의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하는데 생산자는 뭘 해야 하냐면 광합성을 해야 됩니다. 자, 광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광합성을 하면서 양분을 먹을 것을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 제일 중요한 게 스스로겠죠? 스스로 만드는 생물. 자, 요거를 생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식물. 자,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 자, 그 다음에 조류들이 있어. 근데 이건 나는 조류가 아니라 바다에 사는 조류들이야. 그래서 정확히 뭐 얘기하면 해조류, 너네들 녹조류 뭐 이런 거 들어봤지? 자, 이런 것들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 생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는 이거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못 만든다? 양분을 만들지 못한다. 한글은 참 좋은데 쓰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됐죠? 자, 만들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먹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생물을 먹고 사는 생물. 그래서 다른 생물을 먹고 살면서 에너지를 다른 생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을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자, 소비자에는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 우리도 동물이지. 그리고 동물성 플랑크톤. 됐죠? 자, 그 다음에 동물 안에도 뭐 풀을 먹는 동물이 있어. 그래서 풀을 먹는 동물을 초식 동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는 동물 있지. 육식 동물. 저는 초식일까요? 육식일까요? 자, 저는
보기에는 육식처럼 보이지만, 제가 6학년 때까지는 고기를 잘 못 먹었어.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입맛이 살살 변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고기가 완전 좋더라고. 그래서 지금 막 보면, 소고기 정말 좋아하고, 닭고기는 아직 별로 안 좋아해. 자, 그래서, 그래도 풀도 좋아합니다. 반드시 고기 먹을 때 상추를 사 먹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자, 초식동물, 육식동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 자, 그 다음에 분해자는 어떤 아이를 분해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생물 또는 배설물 물을 어떻게 하냐면 분해자들이 분해해. 거기로부터 양분을 얻는 것을 분해자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처럼 누군가 입에 넣어서 쪽쪽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얘들이 이제 침투를 해갖고 이제 양분을 뭐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바늘 같은 거 꼽아서 빨아먹는다고 해야 되나? 우리처럼 입으로 막 씹어먹는 그런 건 아니고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생물을 분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해자의 대표적인 아이가 세균, 버섯, 곰팡이. 자, 요런 것들을 분해자라고 하고, 자, 조심해야 될 건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이렇게 있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은 생산자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뭐다? 분해자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 구성 요소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 뭐 한다라고 얘기했죠? 상호 관계를 맺는다 했어. 그래서 생물적 요인과 어떤 요인? 비생물적 요인. 서로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갑니다. 관계. 알겠죠? 그러면 어떤 관계를 맺을 때라고 하는데, 자, 1번 먼저 볼게요. 1번은, 여기 1번 보이지? 자, 1번은 비생물적 요인이 어디한테 영향을 준다?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줍니다. 자,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용이라는 말을 써. 자, 오투 통합과학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 선생님들이 다 언급할 거예요. 자, 작용인데, 자, 작용의 예를 한번 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토양에 양분이 많으면 이거 마늘 다자야. 그래서 식물이 잘 자란다. 자, 요런 것들이 1번의 예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반대로 뭐냐면 생물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비생물한테 영향을 줘. 자, 이거를 뭐라 부른다? 반작용.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작용. 됐죠? 자, 그러면 반작용의 예 한번, 예 여러 가지 많을 건데, 자, 이제, 낙엽이 쌓이면, 낙엽도 이게 이제 땅바닥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분해자가 이걸 분해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낙엽이 쌓이면 그 낙엽이 쌓인 토양에 양분이 많아진다. 그래서 토양이 양분이 많아진다를 조금 유식하게 자 뭐라고 얘기한다? 토양이 비옥해진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이건데, 자, 생물적 요인끼리. 그래서 세 번째는 생물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생물들 간에 하는 것을 상호작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지금 너네들 가르치는 것도 상호작용 중에 하나야. 이 안에서도 생산자끼리도 상호작용할 수 있고 소비자끼리도 상호작용할 수 있고 소비자와 분해자끼리 뭐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 그래서 생물들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상호작용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개구리가 증가하면 그 개구리가 먹는 게 뭐냐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감소한다. 됐죠? 자, 그래서 개구리가 증가하면 메뚜기가 감소한다.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자,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걸 작용,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 생물들 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상호작용. 어렵진 않죠? 근데 정확히 용어에 좀 충실해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할게요. 자, 생물과 환경인데 생물하고 환경은 어떤 관계를 맺나요? 하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겠죠. 그러면 생물은 우리가 빛, 온도, 자, 그 다음에 토양, 공기 등, 자,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 자, 그런데 이런 생물은 빛이나 온도나 토양, 공기, 환경에 뭐 하고 살아가야 되냐면 적응해서 살아가야 돼. 왜냐면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주어진 환경에 뭐 하고 살아가야 된다?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적응 과정에서 생물도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환경에 뭐를 준다? 영향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생물이 빛, 온도, 토양, 공기,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그 모습을 지금 보고자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빛인데, 자, 빛은 어떤 걸 다룰 거냐면 빛의 세기도 다룰 겁니다. 빛의 세기. 자, 그 다음에 빛의 파장도 다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그 익숙하지 않은 거지만 1조 시간도 다룰 겁니다. 1조 시간. 됐죠? 자, 그러면 자, 내려가서 빛과 생물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는 뭘까요? 자, 얘는 빛의 뭐랑 관련이 있다? 빛의 세기와 관련이 있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생물이 어떻게 적응해 나갔는지를 보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식물이 있어. 자,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식물입니다. 자,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야. 자, 근데 식물의 위쪽에는 두껍고 좁은 잎이 발달돼 있어. 자, 이 두껍고 좁은 잎이 많은 나무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침엽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침엽수.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얇고 나처럼 넓은 잎이 발달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두껍고 좁은 잎, 그 다음에 얇고 넓은 잎. 자, 근데 위쪽에는 이렇게 두껍고 아주 두껍고 좁은 잎.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얇고 넓은 잎이 이렇게 발달돼 있는데 얇고 넓은 잎이 많은 나무를 뭐라 부르냐면 활엽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자, 근데 그러면 두껍고 좁은 잎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양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엽. 알겠죠? 그래서 양엽 이렇게 표현하고, 자, 그 다음에 얇고 넓은 잎을 뭐라 부르냐면 음엽.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식물 한 식물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숲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만약에 일정 숲이 있잖아. 이렇게 숲이 있으면 숲에 위쪽 있지. 자, 이런 위쪽에는 이렇게 양엽이 발달된 식물들이 잘 살아. 알겠죠? 자, 그래서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을 했습니다. 빛. 이게 숲이고 숲이 뭔지 알지?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어떤 빛? 약한 빛에 적응한 생물이 잘 살아.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태양이 비칠 거 아니야? 이렇게 비쳤을 때 뭐 위쪽에는 태양이 강하게 들어오겠지만 아래쪽에는 빛이 약하게 들어오겠지. 자, 그래서 이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이 많이 살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면 강한 빛을 받는 식물들은 무슨 조직이 발달돼 있냐면 울타리 조직이 발달돼 있어. 자, 울타리 조직이 아주 발달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 양엽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약한 빛을 받는 아이들은 대신에 이제 효율적으로 빛을 흡수하기 위해서 울타리 조직은 얇지만 넓게 펼쳐져 있어. 그래서 넓게 펼쳐져서 빛을 그래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왼쪽 아이를 양엽이라 하는데 양엽에서는 뭐가 두껍다? 울타리 조직이 두껍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음엽에서는 울타리 조직이 얇다. 하지만 얘는 대신에 뭐다? 넓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두껍다.
이런 식으로 적응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센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빛이 센 곳이라서 이렇게 빛이 이까지 투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빛이 센 곳이라서 투과가 잘 되기 때문에 얘는 두껍게 많이 발달돼 있고, 여기는 빛이 되게 약한 곳이라서 투과가 별로 안 돼. 그래서 대신에 넓게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식물의 빛의 뭐에 따라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적응한 형태다. 일단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빛에 적응한 또 다른 현상 중에 하나가 빛의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파장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빛의 파장. 자, 우리 빛은 원래 빛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빛이 이렇게 있으면 빛은 여기 빨간색, 자,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에 노란색, 초록색,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안 갔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좀 더 진한 색.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를 빛은 원래 있잖아. 백색감으로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얘가 이렇게 빛의 분산이 일어나. 그거는 파장대별로 다른 빛이 모여서 백색감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분산시키면 이쪽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 파장이 길다. 자, 요런 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파란색은 파장이 짧아. 짧다. 근데 파장이 짧은 아이는 반면에 에너지가 큽니다.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긴 아이는 에너지가 작아. 자, 근데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투과가 잘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파장이 짧은 아이는 투과가 잘 안 돼. 그래서 너네 뭐 그 블루라이트 하면서 막 그렇잖아. 눈에 막 파란 빛이 많이 들어와서 내 눈에 별로 시력이 안 좋아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래서 파란 빛이 에너지가 커서 내 눈에 이렇게 세포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아서 안경 끼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 막 이런 거 끼잖아. 그래서 원래 지금 너네들이 스마트폰 이런 거 많이 하잖아? 태블릿. 근데 자기는 눈이 좋아요 해갖고 괜찮은 사람도 시력을 떠나서 눈 안에 있는 세포를 보호를 해줘야 돼. 그래서 스마트 기기 이런 거 많이 작업할 때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보호 안경 같은 그걸 해주면 좋아. 아니면 컴퓨터나 태블릿 자체에 블루라이트 차단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 하면 약간 좀 어둡고 색깔이 왜곡돼 보인다고 안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왜곡되는 거 말고 블루라이트 차단 보호 안경 같은 걸 끼면서 들으세요. 알겠죠? 휴대폰 할 때도 너네들은 어리고 소중하니까 그런 걸 끼고 듣는 게 더 좋아. 알겠죠? 자, 근데 바다에 사는 조류가 있어. 자, 조류 중에서 녹조류가 있습니다. 자, 녹조류는 어떤 아이를 녹조류라고 얘기하냐면 파래. 먹는 파래 알겠죠? 자, 파래 같은 아이들이 있고 아는 아이도 있겠지만 청각 다 음식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냠냠냠. 자, 그 다음에 갈조류는 미역, 다시마. 자, 이걸 갈조류라고 얘기해. 자, 그 다음에 홍조류는 얘는 김. 그 다음에 우묵, 가사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묵, 가사리. 이런 것들을 홍조류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이 색깔이 다 다르잖아, 맞지? 근데 보통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들은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안 이용하고 반사시켜서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홍조류가 빨간색을 제일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 빨간색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녹조류가 가장 애용하는 빛이 뭐냐면 빨간색이야, 빨간색. 자, 그래서 녹조류는 파장이 긴 적색강을 사용하는데 적색강의 에너지가 작다 보니까 투과율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수심 20m 정도밖에 투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녹조류는 이 빨간색 빛을 사용하니까 빨간색 빛이 오는 데까지만 그러니까 자랄 수가 있어. 그래서 녹조류는 어디까지 자라고 있다? 요만큼 요렇게 자라고 있다. 맞지? 그래서 수심이 그리 깊은 곳에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황색강을 이용하는 갈조류는 갈조류 어디까지 황색강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이까지 내려가. 이까지. 자, 그래서 수심 40m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황색강을 이용하는 갈조류는 어디까지 살 수 있다? 수심 40m까지 살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파란 색강을 이용하는 홍조류는 파란색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수심이 한 6, 70m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 파란색을 이용하는 홍조류는 아주 깊은 곳까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빛의 파장에 따라서 식물은 아니고 해조류가 적응해서 바닷속에 살아가는 형태다. 그럼 우리는 이제 녹조류는 어디에 적응한다? 녹조류는 적색광. 자, 그 다음에 갈조류는 황색광. 자, 그 다음에 홍조류는 청색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얘가 투과가 제일 깊은 곳까지 투과되고 얘가 얕은 곳까지 투과된단 말이야. 이 투과에 따라서 얘들이 사는 서식지의 위치가 달라진다. 자, 이게 빛의 파장에 따라서 조류가 적응한 형태야. 생물이 적응한 형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약간 생소한 건데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1조 시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자, 1조 시간은 실제로 밤낮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밤낮의 길인데, 자, 1조 시간이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식물의 개화랑 상관이 있대. 자, 식물의 개화가 뭐죠? 꽃이 핀다. 근데 식물마다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자, 식물이 어떤 아이는 1조 시간이 길어야지 꽃이 피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1조 시간이 짧아야지 꽃이 피는 아이가 있어. 자, 얘처럼, 물론 이 1조 시간은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할 거야.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자, 얘처럼 낮이 길고, 이렇게 밤이 짧은데 낮이 길 때 얘처럼 꽃이 피잖아. 자, 이렇게 꽃이 필게 되는데 요런 식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일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자, 여기에서 보면 낮이 길 때 꽃이 피는 이런 아이를 장일식물이라고 얘기해. 됐죠? 자, 반대로 자, 여기 보면은 밤이 길 때, 자, 밤이 길 때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가 있죠. 자, 이렇게 꽃이 피는 이런 아이를, 근데 얘는 봐봐. 낮이 기니까 꽃이 안 피지. 대신에 밤이 기니까 꽃이 피지. 자, 이런 아이를 단일식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낮이 길 때 꽃이 피고 낮이 짧을 때 꽃이 피지 않은 아이를 장일식물 이렇게 표현하고, 밤이 길 때 꽃이 피고 밤이 짧을 때 꽃이 피지 않는 아이를 단일식물이라 하고, 장일식물은 주로 언제 개화를 하냐면 봄에 개화를 해. 봄은 겨울이 지나가면서 낮이 점점 길어질 때 봄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단일식물은 언제 개화를 하냐면 가을에 개화를 해. 가을은 겨울로 넘어가면서 낮이 점점 짧아지잖아. 그때 꽃이 피는 식물을 단일식물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자, 그래서 장일식물의 대표적인 아이가 붓꽃. 붓꽃에 꿀 나오는데 먹어봤니? 자, 붓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는 단일식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언제 펴 하면 가을에 꽃이 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식물뿐만이 아니라 꾀꼬리, 종달새 뭐 이런 아이들 산란을 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들이 산란을 하는데 가을에 만약에 산란을 하잖아? 그럼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산란을 하게 되면 겨울에 새끼가 태어날 거란 말이야? 그럼 먹을 게 없겠지. 그래서 그러면은 새끼가 죽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들은 새끼카니까 내가 새끼카면 자꾸 좀 욕 같아서, 맞지? 자, 그래서 꾀꼬리 종달새는 언제 산란을 하냐면 봄에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새끼들한테 많은 먹이를 주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송어나 사슴 있지? 자, 얘들은 언제 번식을 하냐면 가을에 번식을 해. 근데 송어 사슴은 먹을 것은 그냥 플랑크톤이나 아니면 풀을 먹으면 되는데, 자, 얘들은 천적을 피하는 게 좋겠죠. 봄 같은 경우에는 천적들이 막 많이 돌아다니자. 곰도 이제 겨울잠 깨고 막 다니고 막 하니까 얘들은 오히려 안전을 추구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가을에 어떻게 한다? 가을에 산란 번식을 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1조 시간과 뭐다? 생물이 적응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온도와 생물입니다. 자, 온도는 엄청 중요한데 우리 몸이 뭘로 돼 있냐면
앞에서 배웠죠. 효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효소는 물질 대사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해준다? 촉매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효소가 주로 뭘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이 단백질은 열에 되게 민감해. 그래서 이 효소가 가장 잘 작용하는 온도가 36도에서 38도 정도에서 가장 잘 작용해. 근데 이 온도가 변하다 보면 생물이 잘 살아가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생물의 생명 활동이 어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냐면 온도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동물은 어떻게 적응했는지, 식물은 어떻게 적응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개구리, 자, 그 다음에 곰, 박쥐 이런 아이들 있지.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지? 자, 얘들은 일단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어지고 하니까 얘들은 차라리 뭘 한다? 겨울 동안에 활동을 줄이고 그 전에 좀 많이 먹었다가 겨울에는 거의 반시체처럼 거의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고 잡니다. 살이 쏙 빠지겠죠, 맞죠? 그래서 뭘 한다? 겨울잠을 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잠을 잘 수 없는 아이들이 있겠죠, 맞죠? 기러기. 자, 기러기는 다른 나라로 이동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동을 해서 다른 지역에 살기 좋은 곳으로 가버려. 됐죠? 자, 그 다음에 카멜레온 있지? 카멜레온이 뭐 보호색 관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카멜레온은 이제 색깔이 바뀌어.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얘들이 몸색이 밝아집니다. 몸색이 밝아진다. 그러면 열을 방출해. 그럼 반대로 뭐겠니?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몸색이 어두워지겠지. 그래서 외부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어. 똘똘하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들이 있는데 겨울잠을 자지도 않고 이동하지도 않고 얘처럼 색깔이 막 바뀌지도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정온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온동물은 우리처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물을 정온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온동물은 일단 깃털이나 우리도 옛날에 많았어. 깃털이나 털이 발달돼 있어. 됐죠? 자, 혹시 자기 몸에 한번 보세요. 팔, 다리 이런데 털이 엄청 많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진화가 좀 덜 된 겁니다. 알겠죠? 우리 사람도 지금 진화 중이기 때문에 털이 발달돼 있다 하면 진화가 좀 덜 됐다고 생각하면 돼. 뭐 진화가 덜 됐는 게 꼭 나쁘진 않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피하, 지방층. 이거 나 많은데. 두껍고 살 빼야 되는데. 자,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서 이제 추운 데 사는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체온을 조절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포유류 있지. 우리처럼 젖을 먹이는 생물들 있지. 이 포유류는 사는 위도에 따라서 생긴 게 다른데 자, 여기처럼 북극에 사는 아이들은 자, 말단부 있지. 요런 거. 말단부가 작습니다. 그래서 말단부는 작고 말단부가 작다는 것은 뭘 줄이는 거냐면 열 방출을 줄이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는 이렇게 말단부가 크죠? 말단부가 큰 거는 얘는 반대로 방출을 많은 거다. 열 방출을 늘리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자, 얘는 몸집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커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두껍다? 피부 아래 지방층이 두껍고 그 다음에 뭐가 발달돼 있다? 털이 발달돼 있습니다. 맞죠? 여우 맞나? 사모예드 같이 생겼다. 맞지? 자, 그래서 털이 발달돼 있고 수많은 털. 그 다음에 피하 지방. 나는 북극에 살지도 않는데 왜 이렇지? 지방. 자, 그 다음에, 자, 사막의 아이는, 날씬하다, 맞지? 내처럼. 자, 이렇게 날씬하고 뭐라 하노, 맞지? 저 아줌마. 자, 꼬리에 털은 좀 있네, 그지? 근데 몸에는 털이 아주 짧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포유류의 적응 형태, 어디에? 온도에 적응한 형태다.
발음이 잘 안 되네. 자, 그 다음에 식물이 적응한 형태인데, 자, 식물이 적응한 형태에, 자, 여기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털송이 풀이야. 자, 털송이 풀은 어떠냐면, 어디에 살겠니, 얘들아? 응. 자, 어디에? 따뜻한데, 추운데. 자, 얘들은 만약에 온도가 내려가면, 털송이 풀은 온도가 내려간다. 자, 그러면 잎이나 아니면 그 꽃에 털이 납니다. 알겠죠? 털. 참 징그럽다. 그죠? 자,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는 걸 막는다. 누가? 털이. 자, 그 다음에 자작나무 있지. 자작나무는 일단 이런 아이들은 낙엽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식물이 잎이 얼어버리면 나중에 이게 그 나무는 솔직히 조금 나무 줄기는 좀 튼튼하잖아. 딱딱하잖아. 맞지? 그래서 그나마 잘 안 어는데 그 잎 같은 경우에 냉장고에 한번 넣어놔봐. 나중에 보면 뭔가 얼어갖고 시들시들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살아남아봤자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낙엽을 떨어뜨려. 가을 되면 떨어뜨리죠. 맞죠? 자, 그래서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얘처럼 사계절 내내 잎이 파릇파릇한 게 있어. 파릇파릇. 자, 얘들 잎을 자세히 보면 잎이 되게 두껍고 여기가 만질만질해. 자,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큐티클층이라고 표현합니다. 큐티클층은 손톱에도 발달돼 있고 머리카락에도 발달돼 있어. 근데 이런 큐티클층이 추운 겨울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줘. 됐죠? 대부분 식물의 적응 형태는 식물은 솔직히 인간보다 견디는 온도가 조금 높아. 동물보다. 근데 추운데 잘 적응을 못해. 우리처럼 옷을 입고 있거나 털이 나거나, 물론 털송이 풀은 털이 나긴 하지만, 그래서 낙엽이 지거나 아니면 이제 큐티클층이 발달되어 있는 쪽으로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적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물과 생물을 한번 볼게요. 자, 물과 생물은 일단 물은 우리 보통 생명체가 물을 거의 60-70% 수박 같은 경우는 90% 이상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물은 생물의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 없으면 안 됩니다. 물이 있어야지 뭐를 할 수 있냐면 효소가 있어야지 물질 대사를 하듯이 물도 있어야지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있어.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물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동물들은 이 물을 보호하는 장치로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옆에 있는 아이가 파충류죠. 이거 보고 안 징그럽다 생각하면 이제 나중에 수의사 쪽으로 가도 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징그러워 이러면 수의사 가면 안 돼. 알겠지? 자, 파충류는 몸 표면이 뭘로 돼 있다? 비늘로 덮여져 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만질 자신이 있어야지 돼. 막 수의사 생각하면 뭐 고양이, 강아지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야. 알겠지? 자, 이런 애들도 손님으로 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안녕 아이 예쁘구나 하면서 이렇게 혀가 이렇게 나오잖아. 파충류 혀가 이렇게 나오면 혀도 예쁘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비늘로 덮여 있다. 자, 그 다음에 조류나 파충류의 알 있지, 알. 얘들이 놓으면 다 말라서 비틀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딱딱한 물로 껍질로 쌓여져 있다. 껍데기로 쌓여져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곤충도 마찬가지야. 곤충 보면 매끈매끈한 아이들 있지. 매끈매끈한 아이들이 뭘로 쌓여져 있냐면 큐티클층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책에 오투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줄을 안 끊는 이유는 너네들도 한번 적어보면서 정리하라는 의미야. 그래서 노트 정리를 검사를 한번 해보는데 정말 잘 내가 한 그대로 잘 적는 친구도 있지만 적기 귀찮아서 대충 하는 애가 있는데 그러면 성적도 기대하지 마. 알겠지? 대충하고 자꾸 성적 기대하려고 하는데 성적을 기대하려면 자기도 꼼꼼하게 따라와줘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일단 사막에 사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자, 얘가 캥거루 쥐라는 아이야. 캥거루 쥐는 오줌을 누는데 하루에 한두 방울 눈대.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오줌을 한두 방울 누는 건 배설 장치에 적응을 한 거야. 배설에. 그래서 수분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의 적응 형태는 잘 알고 있듯이 자, 대부분의 우리 육상식물을 한번 생각해보자. 육상식물은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뿌리, 줄기, 잎이 발달돼 있어.
자, 근데 이 뿌리가 하는 역할이 무슨 작용을 하냐면 대부분 흡수 작용을 합니다. 흡수. 자, 흡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흡수하는 게 뭐를 흡수한다? 물을 흡수해. 왜? 식물은 물과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웬만하면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물을 흡수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뿌리는 물이 많은 곳에서는 덜 발달돼 있어. 자, 근데 물이 적은 곳이 있지. 엄청나게 발달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보자. 자, 여기에, 자, 지금 내 그림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맞추는 사람 내가 선물 줄게. 자, 이게 뭘까요? 자, 5, 4, 3, 2, 1, 땡. 자, 이름 얘기해봐. 내 그림 알아본 사람. 자, 연꽃입니다. 연꽃. 알겠죠? 자, 물에 떠다니는 수생식물이야. 그래서 물에서 사는 아이들, 물에 사는 아이들은 뿌리가 발달돼 있겠니? 안 됐겠니? 뿌리는 안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발달돼 있지 않고, 자, 근데 대신에 여기는 뭐가 발달돼 있냐면 통기 조직이 발달돼 있어. 안에 스펀지 같이 돼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둥둥둥 떠다니기 위해서. 됐죠? 반대로, 자, 이제 또 맞춰보세요. 야, 그림 좀 잘 그리지? 맞춘 사람은 나의 그림 실력이 일치월장하고 있다. 자, 얘 뭐지? 그렇지. 선인장입니다. 알겠죠? 자, 이 선인장은 아주 건조한 지역에 살잖아. 맞지? 그래서 잎이 가시로 바뀌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뿌리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 그래서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가 길게 발달돼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물에 사는 식물들은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돼 있지 않아. 관다발도 물을 이동하는 장치인데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돼 있지 않지만 반대로 건조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자, 일단 물을 안에다 저장할 거야. 그래서 튼실튼실하지.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저수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저장하는 조직. 그래서 저장할 물수, 저장할 거짓말이야. 자, 저수 조직이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뿌리가 발달돼 있다. 이런 아이들이 알로에. 맞지? 선인장. 자, 이런 아이들입니다. 자, 이게 식물의 적응 형태야. 자, 그 다음에 토양과 생물인데, 자, 일단, 이제 토양은 우리가 있잖아. 말 그대로 뭐냐면, 주로 살아가는 뭐가 되냐면, 터전을 제공합니다. 터전. 그리고 토양 속에는 뭐가 많냐면, 무기 염류들이 많아. 근데 식물은 스스로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긴 하지만, 식물이 튼실튼실하게 자라려면, 무기 염류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근데, 토양이 우리 알다시피 직권이 지구의 내부 계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잖아. 근데 저 밑에는 못 산단 말이야. 알겠죠? 저 밑에 마그마가 있어서 생물이 못 살고 그냥 토양의 얕은 층에 살게 되는데 자, 토양은 아래쪽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어떻게 된다? 공기 함량이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는 어떤 세균이 사냐면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이 살아. 호기성 세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어떤 세균이 산다? 혐기성 세균이 있어. 믿기진 않겠지만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들은 아래쪽에 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지렁이 두더지 있지? 자, 지렁이 두더지. 얘들은 땅 속에 삽니다. 왜냐하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차단해주는 땅 속에 살면서 이제 빛 싫어해서 땅 속에 들어갔어. 근데 얘들이 들어가면서 돌아다니잖아. 근데 요게 뭐를 도와주냐면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줘. 이렇게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주면 호기성 세균이 더 잘 살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산소 함량도 높여주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토양 속에 누가 많이 사냐면 분해자가 많이 삽니다. 자, 분해자가 많이 살고 우리가 보통은 생물이 죽거나 아니면 배설물 같은 경우엔 대부분 어디로 돌아가냐면 토양으로 돌아가잖아. 그러면 분해자가 사체나 누구를 분해하냐면 배설물을 분해.
분해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겸사겸사 분해자는 이걸 분해해서 무기, 염류 같은 것들을 토양에 공급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비생물적 환경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비생물이 생물한테 적응하기도 하고, 자, 요렇게 돼.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생태계 구성 요소 환경이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 아마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 쉽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공기와 생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공기는 생물한테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맞죠? 자, 공기는 우리 숨 못 쉬면 죽잖아. 맞지? 그래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근데 공기에 따라서 생물이 어떻게 적응했는지 한번 보면 공기가 희박한 히말라야 산맥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을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공기가 희박하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 맞지?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에 비해서 혈액 속에 뭐가 많냐면 적혈구 수가 많습니다. 적혈구 수가 많게 적응이 된 사람들이야.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면 헉헉헉거리면서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숨을 좀 가볍게 쉴 수 있어. 그래서 적혈구 수가 많고, 자, 그 다음에 공기 자체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공기에 이산화탄소가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식물로 들어가지. 그러면 식물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광합성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양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맞죠? 자, 그리고 식물과 동물은 뭘 하죠?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해서 다시 공기적으로 뭐를 내보낸다?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뭐를 받아들이냐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 이제 공기의 조성이 바뀌기도 해. 그래서 공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공기 조성을 바뀌기도 하고. 알겠죠?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에 있잖아. 피톤치드라고 해서 뭐를 분비하기도 하냐면 살균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해충이나 다른 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살균 물질을 분비하는데 우리는 이걸 뭐 피톤치드라고 해. 우리 학원에서 요즘에 돈이 아니고 돈은 돼지돈 짜지 갑자기 돼지고기 먹고 싶은 것 같다. 피톤치드. 자, 그래서 살균 물질 분비하는데 지금 우리 학원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띠끼끼 꾸리고 있는데 그 전부 다 나무에서 추출한 피톤치드라고 일단 광고는 해놨더라고. 근데 이게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해준대.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생태계한테 생태계 그냥 일원이잖아. 맞지? 그래서 서로 뭐 한다? 상호작용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태계 안에 생물들이나 아니면 환경을 뭐 하자는 의미다? 보호하자는 의미다. 이런 겁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나를 보러 오세요. 알겠죠? 열심히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날 보면 뭐 해야 되는지 알지? 이론 습득, 확인 학습, 시험 대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겠죠. 맞죠? 쉽다고 대충 공부하지 말고 한번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